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사단법인 올해 포럼 창립 17주년 기념 학술 행사에 제가 나왔습니다. 오늘 저도 여기서 발표를 하게 되는데요. 제가 발표하는 내용은 민주주의의 적, 가짜뉴스와 선전선동이라는 내용으로 제가 발표를 하고요. 또 김형준 교수님이 한국 보수의 재건 가능한가 내용으로 발표를 하십니다. 또 이지용 교수님께서 중국의 초한전 침탈의 실상과 대응 방안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을 드릴 예정입니다. 오늘 이 포럼의 주제는 국가 정체성과 반국가 세력의 실체입니다. 지난 윤석열 대통령 탄핵 정국에서 유행했던 단어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반국가 세력 척결이었습니다. 반국가 세력이 그동안 북한인가? 북한뿐인가? 이렇게 생각했는데 지금 알고 보니 대한민국이 이미 글로벌 시장에서 거의 10등권 국가가 되고 이 대한민국에 들어와 있는 반국가 세력의 실체에 대해서 여러 가지 해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이 포럼을 통해서 여러분들께 상세한 내용으로 이 내용을 저희들이 녹화 편집해서 방송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먼저 발표하는 내용을 먼저 방송을 해드리고 이어서 교수님들의 발표 내용까지 함께 방송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20분 안에 끝내겠습니다. 네, 함승희 이사장님 긴급 요청이 있었기 때문에 좀 편하게 말씀드리죠. 여러분은 어떤 분입니까? 예를 들면 함승희 이사장님 어떤 분이냐 이러면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함승희 이사장님을 제일 반대하는 세력이 누군지를 알면 알 수 있어요. 제가 김관진 장관 처음 만났을 때 제가 그랬습니다. 저는 장관님이 어떤 분인지 굉장히 궁금했는데 난 다 알고 있습니다. 이랬더니 나를 어떻게 아냐? 북한 인민군이 제일 반대하는 사람이지 않냐? 제가 그랬더니 김관진 장관께서 무릎을 탁 치시더라고요. 저는 기자생활 27년 했습니다. 2년 전에 KBS에서 해임됐습니다. KBS가 민노총 해방구입니까? 라고 하다가 잘렸어요. 그럼 저는 어떤 사람이죠? 민노총이 제일 싫어하는 사람이죠. 함승희 이사장님 말씀하셨지만 대한민국에 말로만 자유민주주의 체제 지킵시다 하는 사람 많죠. 그러면 내 목을 내놓고 한번 싸워봤습니까? 6.25 전쟁 때처럼? 아까 우리 김 교수님도 말씀하셨지만 대한민국의 보수가 언제 생겼습니까? 일본은요, 일본의 보수는 뭡니까? 천황제를 소련 공산당으로부터 지키기 위한 게 일본 보수입니다. 미국의 보수는 뭡니까? 영국의 식민지로부터 해방되는 게 그게 보수죠. 영국의 보수는 뭐죠? 프랑스 대혁명 피 철철 흘리는 저런 식으로 하면 안 된다고 하는 명예혁명 일으킨 게 영국의 보수입니다. 그럼 대한민국의 보수는 뭐냐? 6.25 전쟁입니다. 공산 세력으로부터 우리를 지키고자 했던 게 대한민국 보수의 기본이죠. 그런데 이게 모든 분야에서 헷갈리고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저는 나라에 큰 위기가 왔다고 생각하고 우리 이지용 교수님 말씀처럼 지금 거의 다 망했다. 지금 대한민국은 거의 다 망했다. 지금 그걸 인정을 안 하네요. 지금 많은 사람들이 몰라요. 모르거나 인정을 안 하는 겁니다. 언론, 제가 오늘 언론을 이야기합니다. 언론이 저는 가장 큰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요. 국민들에게 알리질 않습니다. 이 장표에도 나오겠지만 언론은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주가 있는 언론, 사주가 없는 언론이 있습니다. 사주가 있는 언론, 여기 오신 분들 중에서도 뭐 조중동 근무하신 분도 계실 거예요. 조중동에 있는 기자들이 자기 사주한테 반대하는 기사 쓸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못 쓰죠. 대한민국 언론에 그렇게 용감한 사주 있는 언론사 기자 있었어요? 아마 60, 70년 전에는 있었던 것 같습니다. 뭐 동아일보 사태나 등등. 지금 조중동 기자 중에 자기 회사 회장님한테 반대되는 기사 쓸 수 있는 기자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JTBC가 1,000억 받았습니다. 중국 뭐 10%인가? JTBC 기자가 홍석천 회장님한테 대들 수 있어요? 예를 들자면. 없잖아요. 지금 대한민국 언론은 망했어요. 제가 봤을 때는. 그러다가 제가 잘린 거예요. 그럼 사주가 없는 언론은 어떠냐? 사주가 없는 언론은 KBS, MBC, EBS가 대표적이죠. 공영 언론이랍니다. 여기는 그러면 누구한테 누가 사줍니까? 원래 국민이잖아요. 근데 국민을 위해서 봉사하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죠.
누구를 위해서 봉사하느냐? KBS 직원의 거의 절반 넘는 인원이 민노총 조합원입니다. MBC 거의 90% 넘습니다. EBS 마찬가지입니다. 민노총이 어떤 단체입니까? 특히 민노총 산별노조가 양대 산별노조가 있잖아요. 금속노조, 언론노조. 금속노조는 세터니 노조고 현대자동차 뭐 등등등. 언론노조는 최대 주주가 KBS, MBC, EBS입니다. 조합원 수가 제일 많습니다. 조중동은 언론노조가 아니에요. 그냥 기업별 노조입니다. 여기에 직원들이 조합비를 내거나 전임자로 활동합니다. 그러면서 마이크 잡으면 뭐라고 합니까? 언론의 독립성, 언론의 공정성. 개뿔입니다, 그거. 헛소리입니다, 완전히. 민노총 언론노조 조직강령 4번에 노동자의 정치 세력화를 추구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무슨 공정한 언론을 합니까? 한마디로 개뿔입니다. 영어로 하면 불씨이에요, 불씨. 그게 지금 한국 언론의 실패입니다. 그래서 KBS가 민노총에 넘어가면 안 된다고 해방구입니까? 이랬더니 제가 잘려버렸어요. 윤석열 정권 초기에 이걸 극복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죠. 못했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못했습니다. 왜? 아까 교수님도 말씀하셨지만 대안을 내놓지 않았어요. 대안이 있어야지. 민주당이 방송 3악법을 통과시킬 때 대안을 내놔야지. 대안을. 저들은 정권의 향배에 따라서 대안을 내놨습니다. 요렇게 한번 해봅시다. 저렇게 해봅시다. 정치적 후견주의를 줄입시다. 무슨 정치적 후견주의를 줄이는 거예요. 더 강화시켰는데. 근데 상대 당에서는 그럼 대안을 내보자. 가장 강력한 대안 중에 하나가 제가 봤을 때는 대한민국의 공영방송 하나 남기고 전부 다 상업방송으로 바꾸는 거예요. 그게 대안이에요. 그런데 사주 없는 언론사 중에 노심초사 이걸 반대해요. 사실은. 왜? 대한민국의 BBC 같은 NHK 같은 독보적인 공영방송사가 생기면 곤란해요. 지금. 사실은. 사주가 있는 언론사 입장에서는. 왜? 자기들이 시장을 더 가져가야 되는데. 제가 어디라고 딱 집어서 말하지 않겠지만 트로트회가 돈 잘 벌었지 않습니까? 예? 그 사장님이 대단한 분이거든요. KBS에도 계셨고. 이게 지금 한국 언론의 실태입니다. 장사하고 돈 벌고 이런 거는 관심이 있는데 언론이 죽는다는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국 애들이 1,000억을 JTBC에 꽂아놨습니다. JTBC가 지금 완전히 거의 이 방송 보시는 사람분들은 뭐 좀 심한 표현 아니냐 이렇게 할 수 있겠지만 거의 독극물 수준의 가짜뉴스를 쏟아냅니다. 악마의 편집이 기본이에요. 기본. 그런데 그걸 듣고 다 세뇌가 됩니다. 가랑비에 옷 젖듯이 서서히. 근데 이걸 지적할 수 있는 곳이 없어요. 정치권에서 지적해야 되는데 민주당 국회의원, 국민의 국회의원 차이가 뭔지 아세요? 민주당 국회의원들 언론을 참고만 합니다. 국민의힘 국회의원들 언론을 겁냅니다. 조선일보 하나 나면 큰일 나요. 큰일 나. 다음에 공천 받는데 이거 완전히 쥐약이야. 겁을 내요. 노무현 전 대통령이 조선일보하고 싸워가지고 대통령 됐잖아요. 그런 투사형 정치인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국민의힘에도. 그런데 괜히 의식하죠. 그래서 뭐 조중동에서 한마디 하면은 사설에서 한마디 하면은 펄쩍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걸 아셔야 돼요. 지금 조중동의 영향력은 하향세입니다. 이제 누가 요새 종이신문 봅니까? 유튜브 보지. 우파 지지자들이 조중동 인터넷 신문을 봅니까? 유튜브를 봅니까? KBS 봅니까? MBC 봅니까? JTBC 봅니까? 안 봅니다. 그래서 유튜브를 보는 거예요. 유튜브가 자꾸 세지니까 뭐라고 합니까? 저 극우야, 극우. 저 극우 집단들 모여있는 곳이야. 그렇지 않습니다. 국민들이 바보입니까? 다 듣고 있거든요. 미국의 유튜브들이 뭐 하는지 다 듣고 있습니다. 이 스마트폰을 통해서. 아까 우리 김영준 교수님 말씀하신 게 전적으로 동감인데요. 새로운 신문물이 나오면 거기에 맞춰서 전략과 전술을 바꿔야 되는데 여전히 특히 대구 경북 지역에 갔던 어떤 평론가가 저한테 그 이야기를 전하더라고요. 요번에 전당대회에서 대구 경북 지역의 주요 오피니언 리더들 나이 많으신 분들이 여전히 아침에 조선일보 종이신문을 보고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느냐 본다는 거예요. 대단히 그거는 시대 역행적인 거죠. 올드 패션이에요. 올드 패션 완전히. 그래서 가짜뉴스에 속아 넘어가는 겁니다. 가짜뉴스가 뭡니까? 반대가 뭐예요? 진짜 뉴스잖아요. 가짜뉴스는 독극물입니다. 독극물. 그 이야기를 제가 빨리
진행하겠습니다. 자, MBC 이야기도 좀 하죠. 김장겸 의원입니다. 최용두 강사 계시네요. MBC 권태선, 박문진 이사장 언제 선임됐죠? 문재인 때 들어왔습니다. 아니 문재인 정권이 언제 아직까지 있어요? 왜 안 나갑니까 저거? MBC는 좌파 진영의 거대한 문화 전쟁의 진지입니다. 진지. KBS 제가 잘리면서 김희철 사장이 쫓겨났어요. 다시 또 요즘 공개적인 행동을 하더라고요. MBC 윤석열 정권 때 MBC 손댈 수 있었습니까? 손대기는커녕 저기는 대한민국 좌파 문화 전쟁의 최대 진지예요. MBC가 안 물러나죠. 경영 감독 실패, 감사원에 국민감사 청구됐지만 뭐 제대로 되는 게 없어요. 이제 되겠어요? 이제 정권 바뀌었는데 이게 다 헛방입니다. 많은 문제들을 지적했습니다. 뭐 리조트 사업, 저 미국 가서 무슨 메이저리그 무슨 사업, 방송사가 왜 그런 거죠? 그럼 저걸 좌반에서 한번 끝장을 봐야 되는데 그런 게 없어요. 그런 결기가 없었다 이겁니다. 그래서 거의 놀이터가 됐습니다. 노영방송, MBC 이 조선일보 보도입니다. 간부 89%가 민노총 노조원입니다. 가망이 없어요. 가망이 없어. 저런데 왜 공영방송이라는 걸 사회적 지위를 인정하고 공적 재원을 투입하거나 인정해줘야 되죠? 저 그냥 민노총 회사입니다. 민노총 회사. 사주 없는 언론사 누가 좌우하느냐? 민노총입니다. KBS, MBC 직원 KBS는 한 55%, MBC는 거의 95% 민노총 노조원입니다. 광우병 보도 여러분 아시죠? 2008년도 가짜뉴스 아닙니까? 근데 저 가짜뉴스 보도했던 칩 프로듀서가 CP라고 하는데 지난번 이진숙 방통위원장 인사청문회 제가 그 참고인으로 갔거든요. 거기 나와가지고 이걸 다그치니까 그 사람 하는 말이 가관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안전한 미국산 소고기 수입해서 먹지 않느냐 이러더라고요. 이 제정신 나간 사람이에요 완전히. 저 최승호 사장 마찬가지죠. 민노총 언론노조 130개 회사에 12,000명 들어가 있습니다. 12,000명. 국내 유일한 최대 노조조합 민노총. 국민일보도 지금 민노총 노조가 장악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정치기금도 조성하고요. 한국노총은 자기들이 쓸 예산을 떼고 중앙에 보내는데 민노총은 월급 나오면 전부 다 일단 보냅니다. 중앙으로. 거기서 배분해서 다시 내려와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민노총은. 돈 냅니다. 이런 단체에다가 직원들이 조합비를 냅니다. 자, 이런 좌파 진영의 문화 진지 강력합니다, 여러분. 한겨레 신문에 한번 나면은 아이고 뭐 정치인들 휘청하잖아요. 뭐 의혹 제기 뭐 미디어 오늘 오마이뉴스 뭐 할 것 없이 그 민연연도 있죠. 이들의 핵심이 누구냐? 이걸 어디다 눌러다 되는 거죠? 넘어가지 않네요. 아, 이건 잠깐만요. 죄송합니다. 이거 어디까지 넘어갔나? 예, 이들의 핵심이 누구냐? 이걸 아셔야 됩니다. 제가 89학번입니다. 여기 뭐 60학번도 계실 테고 70학번도 계실 겁니다. 그때 대학에서 학생운동권 했던 세력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분들 지금 어디 가 있겠습니까? 그분들이 다 사라졌나요?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저희 대학 다닐 때 NL계, PD계 뭐 이렇게 해서 하는데 전대기련이라는 조직이 있었어요. 전국 대학생 기자연합회. 각 대학에 다 있었습니다. 걔들이 핵심 멤버예요. 걔들 중에 공부 좀 열심히 해가지고 KBS, MBC 기자 PD로 가면 성공이었고 또 신문사 또 뭐 언론사 시험이 안 된 친구들이 민원연이나 이런 쪽으로 갑니다. 그 세력이 대한민국 언론 쉽게 말하면 말아먹고 있는 거예요. 한마디로. 근데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경계심을 가지고 있느냐? 별로 없죠. 잘 몰라요. 근데 이 세력이 어떤 이데올로기를 가지고 있느냐? 저널리즘이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 저널리즘이 뭡니까 여러분? 중국 인민일보에 저널리즘 기능이 있습니까? 중국 CCTV, 황구시보에 저널리즘 기능이 있습니까? 하지만 요미우리 신문, 아사히 신문에는 저널리즘 기능이 있는 거예요. 권력에 대한 감시, 견제, 비판 이걸 할 수 있어야 언론 자유, 자유진영의 언론 자유를 이야기할 수 있는데 전체주의 국가 그런 거 없잖아요. 근데 얘들이 가지고 있는 언론관이 뭐냐? 스탈린주의 언론관입니다. 즉 언론은
자기들 정치 세력의 이해관계를 도모할 수 있는데 동원되는 하나의 교보제. 그래서 가짜뉴스 만들어도 되는 겁니다. 이자들에게는. 광우병 왜 만들었습니까? 노무현 김대중 정권 10년 하다가 MB 정권이라는 강력한 우파 정부가 들어서니까 저거 아랫돌이 때려야 돼. 그래서 힘없이 만들어야 돼. 라고 나온 게 광우병 보도 아닙니까? 무슨 국민 뭐 건강 좋아하시네. 가짜뉴스인데. 그래서 그때 저 2008년도 그 총선 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한나라당, 친박연대, 자유선진당 다 합치면 185석이었습니다. 지금 생각해 보세요. 격세지감 아닙니까? 지금 거꾸로 됐죠. 그걸 치기 위해서 만든 게 광우병 보도예요. 그러니까 스탈린주의 언론과는 정부를, 권력을 비판, 견제, 감시하는 기능이 중요하지 않아요. 그건 필요 없어요. 자기들의 정치적인 이해관계를 추구하기 위한 도구다. 그래서 가짜뉴스 막 찍어내는 겁니다. 여러분. 안 넘어가네. 예? 아, 됐다. 자, 이진숙 방통위원장 9월 25일 되면 이제 잘리실 것 같은데 제가 이 잘린다는 표현을 써서 참 죄송합니다만 9월 25일 날 제도적으로 해임됩니다. 그죠? 뭐 택도 아닌 방송 미디어 통신위원회를 새로 만든다죠. 아니, 그 집이나 이 집이나 똑같은데 왜 법을 만듭니까? 이진숙을 쫓아내야만 이재명 정권하에 방송 장악이 완성됩니다. 핵심 인물이죠. 아시죠? 최민희 가방위원장. 최민희 가방위원장도 80년대 월간 말지 기자 출신입니다. 말지는 건 대표적인 좌파, 급진 좌파 매체 기자죠. 아까 말씀드린 스탈린주의 언론관. 민주당의 노림수 이겁니다. 모든 언론 진영의 이탈리아 공산주의자 안토니오 그람시가 이야기했던 것처럼 진지론을 펼치자. 전부 땅굴 파고 들어가 일단. 뭐 국민일보, 조선일보, 심지어 뭐 KBS, MBC 결정적인 시기가 되면 전부 빨간 깃발 두고 나와. 우리 세상 만드는 거야. 그겁니다. 이런 인물들이 버티고 있죠. MBC가 권태선 체제가 끝나지가 않습니다. 문재인 때 들어온 사람이 아직까지 이사장이에요. 이게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지금 이게? 임기가 끝났는데. 아까 문재인 정부 때 거의 80% 넘어갔다 이렇게 이야기하셨는데 문재인이 뭐라고 했습니까 여러분? 문재인이 대통령 되기 전에 박근혜 탄핵 사태가 생기기 전에 자기들이 야당이었을 때는 민주당은 언론이나 미디어를 잘 이해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상대적으로 덜 이해하고 있어요. 때로는 잘 몰라요. 왜 그러냐? 문재인이 이랬습니다. 대통령 되기 전에는 민주당 원내대표였던 박홍근이가 특별 다수제에서 우리 KBS, MBC 사장 정합시다. 이렇게 했습니다. 특별 다수제라는 것은 여당이 추천한 이사가 한두 명 찬성해줘야 또는 야당이 추천한 이사가 한두 명 찬성해줘야 이사도 뽑고 사장도 뽑자 이거거든요. 자기들이 분리할 때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딱 권력 잡고 나서 뭐라고 하느냐. 그렇게 뽑으면 소신 있는 인물이 안 나오잖아. 이 말 한마디에 그냥 특별 다수제 날라가 버렸어요. 날라가 버렸습니다. 그래서 문재인 때도 언론 장악 문구 나왔잖아요. 민주당 의원 워크숍에서. 이걸 아예 의원 워크숍에서 뿌렸어요. 근데 이게 월간조선인지 조선일보에 딱 들어가서 특종이 터졌습니다. 아, 요런 식으로 장악하면 된다. KBS 강규영 이사 쫓아내려면은 학교 앞에 가고 거기 집회차 세워놓고 떠들고 또 주로 보면은 교수님들이나 법무법인 변호사들이 약한 고리다. 영업하니까. 거기 가서 떠들면 된다. 이런 거 구체적으로 지침이 나왔었습니다. 이게 언론 장악 문건인데 이런 식으로 언론을 장악했어요. 문재인 정부는. 2017년 5월 달에 정권 잡고 나서 2017년 8월 달에 3개월 만에 이 문건이 나옵니다. 여러분. 3개월 만에. 그래서 거의 사후적으로는 거의 그대로 다 됐어요. 저도 이걸 제 눈으로 똑똑히 봤습니다. 아니 멀쩡하게 대한민국에서 제일 좋은 대학 나왔다는 기자, PD들이 갑자기 격동기가 되니까 눈이 뒤집혔는지 완전히 홍위병으로 급변하는 그 사태. 그걸 보면서 제가 충격을 받았어요. 와, 이렇게 맛이 가는구나 한꺼번에. 좀 넘겨주실래요? 예.
지금 방송 3악법은 이미 통과됐습니다. 여러분, 이제는 이거는 돌이킬 수 없는 겁니다. 자, 그럼 이렇게 법이 가면 어떻게 되느냐? 한마디로 민노총 손에 대한민국 제일 큰 스피커, 조선일보, 중앙일보, 동아일보도 큰 스피커지만 대한민국 제일 큰 스피커 어디예요, 솔직히? KBS 아닙니까? 그리고 MBC 아닙니까? 제일 큰 스피커잖아요. 채널이 몇 개입니까, 채널이? KBS 같은 여기서 땅 쏘면 러시아까지, 단파 라디오까지 날아가는데 제일 큰 스피커를 민노총이 딱 손에 쥐게 된 거예요. 이사수 늘려가지고 대법관수 늘리는 거하고 똑같아요. 14명인데 26명을 늘리죠. 그러면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여러 의견을 반영할 수 있다. 그 개뿔입니다. 자기들 편을 집어넣는 거예요. 더 공영방송 이사진도 자기들 편을 더 집어넣어요. 15명이 되면 거기에 3분의 2 11명만 딱 확보하면 사장을 자기들 마음대로 떡고물 주르듯이 민주당이 여당이 되든 야당이 되든 언제든지 KBS, MBC, EBS는 손에 딱 쥐게 됩니다. 대한민국 제일 큰 스피커가 다 넘어갔어요. 이미 법이 통과됐어요, 이건. 그래서 이제 이건 돌이킬 수가 없어요. 자, 그 다음 넘어가시죠. 이거 NHK 이야기 좀 하겠습니다. 조금 근본으로 돌아가자는 취지에서 제가 이거 말씀드립니다. NHK는 적어도 그렇게 안 합니다. NHK는 KBS, MBC 이사 중에 소위 말해서 부산에 살고 광주에 살고 대전에 사는 이사 있습니까? 거의 없습니다. NHK는 그래서 국민 전체의 이해관계에 충실하려고 노력을 하는 거예요. 이사가 10몇 명이죠? 12명인데 전원이 해당 지역에 삽니다. 도쿄에 보시니까 4명 있죠? 4명. 오사카에 3명 있죠? 그래서 관례적으로 오사카 출신의 이사에게 이사장 자리를 줍니다. 그리고 해당 지역에 1명씩 이렇게. 왜? 일본 방송법 31조에 문장이 하나 딱 들어가 있습니다. 여기. 전국 각 지방이 공정하게 대표되는 것을 고려해야 된다. 이 한 문장이 들어가 있다니까요. 왜 우리는 이걸 못했냐 이거예요. 우리는. 응? 이 한 문장만 넣으면 이사 뽑을 때 중앙에 말고 지역의 이사들을, 그래서 지금 입법이 그렇게 중요한 겁니다. 대안을 만들어요. 대안. 저쪽에서 방송 3합법이라는 전술을 가지고 올 때 여기 전술이 뭐냐 이거예요. 그걸 깰 수 있는 전술. 하나 넘겨보세요. BBC 마찬가지입니다. BBC는 성문법보다는 관습법 좋아하는 영국이잖아요. 여기는 성문법적으로 없어요. 없는데 이사의 한 28%, 30%를 지역이사를 줍니다. 영국이 4개의 주로 이루어진 거 아시죠? 잉글랜드, 웨일스, 스코틀랜드, 북아일랜드 1명씩 줍니다. 그래서 정치적 후견주의도 자연스럽게 완화하고 해당 지역의 지역 시청자들에게 서비스한다는 정신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수신료 받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KBS, 제가 이제 KBS 나왔기 때문에 좀 편하게 말씀드리면은 지금 KBS 관계되는 분들은 저에 대해서 굉장히 이런 이야기를 해요. 저놈 때문에 수신료 다 망칠 뻔했다. 이렇게 이야기 하신대요. 하지만 저는 수신료는 더 선진국 수준으로 인상되어야 된다 주장해온 사람입니다. 책에도 그렇게 돼 있고. 그런데 여기는 이런 식으로 시청자를 배려를 합니다. 그래서 정치적인 어떤 후견주의나 이걸 완화시키려고 노력을 하는데 지금 대한민국 공영 언론은 거꾸로 갔습니다. 완전히. 이걸 고치려면은 어마어마한 시간과 경비와 또 의회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근데 지금 사실상 불가능해요. 이미 민노총 손이 다 넘어갔습니다. 다음 넘어가시죠. 가짜뉴스는 범죄인 거 아시죠? 제가 가짜뉴스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뭐 김어준의 뭐 이거 뭐 뉴스타파의 뭐 이거 준비된 동영상이 있는데 그건 나중에 풀하기로 하고요. 가짜뉴스가 왜 만들어지느냐? 뉴스타파 하나만 말씀드릴게요. 가짜뉴스 뿌리뽑기 운동본부라는 단체가 있습니다. 그분들이 아까 함승희 이사장님 말씀하신 스트리트 파이터들이에요. 모니터링을 싹 다 합니다.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 가짜뉴스 1번 1등이 누구냐? 뉴스타파입니다. 그 윤석열 대통령 선거하기 직전에 야 중앙지검에 가면 어떤 검사가 있는데 거기 가면 밀크 커피를 타줬어. 이게 뭐죠? 이게 바로 김만배 신앙님의 검사 커피 타준 그겁니다. 그래서 갔더니 잘해주더라. 이게 가짜뉴스거든요. 근데 신앙님이 민노총 언론노조 위원장 출신입니다. 한국일보 출신이고 책 3권을 팔았는데 얼마 받았죠, 여러분?
1억 6,500만 원. 김만배한테. 그럼 무슨 책이죠? 대한민국 혼맥 계도 책이라는 3권짜리 책인데 책 한 권이 한 5,500만 원입니다. 그래서 그게 그 얘기 왔다 갔다 하니까 뭐 FIU에 걸렸는지 결국은 그게 덜미가 잡혀서 실형 선고받고 그랬죠. 근데 그 가짜뉴스가 왜 나오냐? 대선 투표하기 3일 전에 뉴스타파가 인터넷 방송하고 그 다음날 바로 KBS, MBC 다 발제했습니다. 9시 뉴스 발제는 그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발제가 최소 2, 3일 전에 이루어져. 근데 확인도 안 되는 걸 발제해서 그날 9시 뉴스 내버립니다. 그러면 투표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확인도 할 수 없는데 야 저거 보니까 대장동 사건 뭐 어디 사건 주범이 윤석열이었구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미 우리 사회는 김대엽 희대의 사기꾼 김대엽을 알고 있지 않습니까? 가짜뉴스에 굉장히 취약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가짜뉴스를 왜 만들지 그러면? 여러분 줄리 봤습니까? 줄리 어디 갔습니까 지금? 줄리? 강남에 줄리 돌아다니고 있습니까? 가짜뉴스죠. 근데 모든 사람이 만나면 줄리 했죠. 그리고 한 여성을 완전히 악마화했죠. 지금도 마찬가지죠. 가짜뉴스는 왜 만들어지느냐? 자기 정치 진영의 이해관계를 확보하기 위해서 만들어내는 스탈린주의적 전술 전략이에요. 그럼 여기에 대응하는 방법은 지금 민주당이 징벌적 손배법 추진하잖아요. 그죠? 근데 대한민국은 보도 잘못하면 구속도 되고 징벌적 손배도 때리면 변호사님들 말씀은 이건 과잉 금지다 이거. 하지만 이거 제대로만 하면은 가짜뉴스 줄일 수는 있겠네. 그런데 민주당이 추진했기 때문에 불순합니다. 의도가. 즉 이재명 정권을 비판하는 언론의 재갈을 물리기 위해서 추진하는 거 아니냐 이런 비판을 받죠. 자 넘깁시다. 이게 가짜뉴스죠. 악마의 편집과 정면 대결해야 됩니다. 실제로는 오른쪽에 있는 사람이 왼쪽에 있는 사람을 흉기를 들고 이렇게 살인을 하려고 하는데 카메라에 잡힌 것은 뒷사람의 신발에 있는 이 날이 뒤따라오는 저 사람을 찌르는 것처럼 보입니다. 저게 악마의 편집입니다. 예. 이런 식으로 장난을 치죠. 여러분들 이런 장난치는 거 많이 보셨죠? 그죠? 또 넘기시죠. 자,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해요. 여기 많은 우리 선배님들 이렇게 대한민국 우파가 왜 망하느냐? 좌파는요 동지를 챙깁니다. 정교조 선생님한테 공부할 때부터 대학에 가서 화염병 던지고 쇠파이프 힘들고 미 대사관저 월장해가지고 넘어갈 그때부터 동지가 생긴 거예요. 그래서 얘들은 죽을 때까지 동지를 챙깁니다. 우파는 동문, 동향, 동창회 챙기다가 망하는 거예요. 동지를 챙겨야 되는데 동지가 형성이 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저는 함승희 이사장님 그 말씀에 굉장히 공감합니다. 스트리트 파이터가 나와야 된다 이제는. 방법이 없다. 왜? 지금 그럴 여유가 없어요. 우리 이지원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중국의 뭐 초안전이나 언론, 지금 언론이 이재명 정권의 관세 협상에 대해 비판을 합니까? 여러분 유튜브에서 떠들고 있습니다. 제가 아침마다 소리 지릅니다. 큰일 났다고. 현대 울산의 현대당장 문 닫기 시작했다. 그럼 민노총 직원들 다 잘릴 텐데. 민노총 그럼 데모 안 하나? 뭐 이런 이야기 있잖아요. 쌀 시장 개방되면 호남 지역 특히 곡창 지역에 농사 짓는 사람들 양국관리법 미리 통과시켜 놨지만 그럼 전농, 전봉준 투쟁단 트랙터 몰고 안 오나 서울에? 안 오잖아요. 왜? 같은 편이니까. 그래서 제가 여러분께 제안을 드립니다.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부터 합시다. 여러분 이영풍TV에 구독 가입해 주십시오. 할 수 있는 것부터. 우잘싸라고 있습니다. 우파는 잘 싸워. 저희 모임이 있습니다. 여기에 QR코드만 갖다 대면 가입이 됩니다. 여러분 동지 만드는 거 뭐 어렵게 생각하시지 마십시오. 그리고 그분들에게 대한민국을 지키려면 3가지만 하면 됩니다. 저는 생각할 때는 일단 1번 말씀을 하셔야 됩니다. 말. 야 이거 도둑 들었다. 불났다. 말씀해 주십시오. 2번째 몸으로 떼우십시오. 피켓이라도 하나 들고 뭐 서울역이라도 이번에 뭐 일요일날 국민의힘 집회가 동대구에서 있다고 하는데 저도 갑니다. 그때 별일 없으시면 빨리 기차표에서 가십시오. 그거 가서 그냥 서 있으면 됩니다. 몸으로 떼우세요. 그리고 마지막
재정적으로 여유가 있는 분들은 돈을 쓰십시오. 아까 말씀하셨죠, 우리 함성희 이사장님. 뭐 기업에. 그래가지고 시장 경제가 지켜지겠습니까? 안 되는 거죠. 말, 몸, 돈, 세 개가 같이 가야 대한민국 지킵니다. 이게 마지막인가요? 장표. 동영상이 하나 있는데 이건 시간 관계상 가짜뉴스 척결하기 위해서 노력하신 몇 년 동안 하신 분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저도 해임되는 걸 겪었지만 결과적으로 어떻게 됐느냐. 방송 3악법이 통과되면서 말짱 또르묵 됐습니다. 그래서 저는 다른 건 몰라도 저희 가족들이 저의 해임 때문에 엄청나게 힘들어했습니다. 아침마다 눈물 막 흘리고. 하지만 이제는 좋아졌어요. 유튜브에서 마음대로 떠드니까. 그런데 지난 몇 년간의 투쟁 결과가 방송 3악법 통과로 다 또르묵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너무나도 좌절이 되고 힘든 상황입니다. 앞으로 어떻게 싸워야 될지, 어떻게 이겨나가야 될지 그 고민을 하고 있고, 그건 아까 김영준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근육을 키우는 수밖에 없어요. 지금 당장 됩니까? 내일 안 되잖아요. 근육이 헬스장 가서 근육 만들어야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평소에 예비군 훈련을 많이 해야 됩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말, 몸, 돈으로 여러분도 조금씩 도와주시고 옆에서 싸우시는 스트리트 파이터들, 저거 그거다 그거 그러지 마시고 다 가서 싸우는 이유가 있거든요. 극우 프레임에 빠지는 순간 초안전에 나오는 중국 인민해방군 세력, 그리고 여기에 국내에 결탁되어 있는 민노총 세력이 구구몰이를 왜 하겠습니까? 우리 임종덕 국회의원님 의원실 압수수색 당할 때 전부 오시라 이랬는데 23명 왔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모여라 이러면 107명 다 뛰어와야 되는 겁니다. 경부선 타고 저 내려갔다 다 뛰어 올라야 돼요. 그런 조직력이 동원되려면은 싸우려는 결연한 의지가 있어야 되고, 전투적인 자유민주주의자들이 더 많이 전면에 나서야 된다. 그 말씀을 꼭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방송에 받은 이지용입니다. 저는 제가 전공이 이제 중국 정치 경제입니다. 그리고 국제 정치하고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이제 중국 국내 정치 경제 중심으로 쭉 연구 분석을 해왔는데, 공교롭게 학위 끝나고 국내에서 처음 직장 잡은 게 외교부입니다. 그래가지고 외교부 국립외교원 교수로 임명돼서,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마이너였던 그 국제 정치 이걸 갖다 이제 계속 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말씀드린 상황은 이 중국의 이 세계 재패 전략입니다. 세계 재패 전략이고, 여기 이 제목으로 좀 다른 게 새로운 전쟁입니다. 그래서 중국이 세계를 제패하기 위해서 전쟁을 지금 해오고 있는데, 그 전쟁은 우리가 전쟁 중이었나라고 하는 그거를 몰랐던 것이, 우리가 알고 있는 전쟁과 완전히 다른 이 공산당의 전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전혀 모르는 상황에서 계속 침탈당하고 있는 이러한 상황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이와 또 이제 계속 연구 분석 해오고 있으면서 제가 보는 이 내용물 분석을 바탕으로 보면은요, 현재 우리 대한민국은 제2의 6.25 전쟁의 국난의 한복판에 지금 우리가 처해 있습니다. 뭐 지금 시작한 건 아니고요, 그냥 한복판입니다. 한복판이어가지고 지금 그것이 우리는 6.25 전쟁 때는 그거 막아냈는데, 지금은 이제 우리가 막아낼지 안 막아낼지 모르는 이 정도 상황까지 현재 와 있다라고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드리기에 앞서서요, 이 배경에 대해서 이 정도 이제 아마 다 알고 계실 겁니다. 그런데 이게 보통 우리나라에서 벌어지는 거, 현재 탄핵 국면이라든지 우리나라의 현재 이 정치 상황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결국은 이제 이 세계 정치 또는 국제 지정학과 국제 지경학의 이 맥락에서 이제 조망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거기서 이루어지는 거기 때문에 간단히 한번 정리를 해보면은요, 이 중국 공산당입니다. 그래서 중국 공산당은 이 세계를 갖다가 제패하겠다, 세계 패권을 장악하겠다. 그래서 이제 이 현재 자유주의 질서가 아닌
중국 공산당이 이끄는 중국의 그런 질서로 재편하겠다라고 하는 거를 계속 그 심화를 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추진을 이미 해오고 있습니다. 그게 이제 우리가 뉴스상에서 보는 그 시진핑이라고 하는 그 권력 이후에 2013년도 이후에 우리가 여러 가지 겪는 거고요. 근데 그 이전에도 계속 진행돼 왔습니다. 그래서 현재 중국은 이 세계를 제패하겠다. 이게 이제 그 다른 의미로는 중화 질서겠죠. 이제 중국 공산당의 질서겠죠. 그래서 오늘날 같은 자유 질서는 아닙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그 지도입니다. 참고로요. 그래서 이거는 지금 이 선생님들의 이 왼쪽에서 보여주는 거는 이 중공의 이 재패 전략 중에 이 동아시아를 갖다가 어떻게 이 장악해 나가느냐라고 하는 전략도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옆에 그 오른쪽에 있는 거는 이거를 한번 지도를 갖다 요즘에 이거 많이 사용하잖아요. 이렇게 봐야지 볼 수 있습니다. 이게 중공의 입장에서 이게 뒤집어서 본 겁니다. 뒤집어서 봤을 때 여기에서 볼 수 있는 거는 여기가 이제 중국인데 그래서 중공이 결국 이제 그 패권을 확장하기 위해서 이쪽 나가기 위해서는 사실은 요 동아시아에 여기 그 첫 번째 선입니다. 이게 이른바 제1도련선이라고 하는데 여기 내부를 갖다가 자기 세력으로 구축을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 지도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거기 딱 길목에 이제 한반도가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중공의 목적은 북한뿐만 아니라 한반도 전체, 그래서 대한민국을 친중 종속 국가로 무조건 만들어야 됩니다. 무조건. 그래서 이 무조건 대한민국을 친중 종속 국가로 만드는 공작을 이들의 전쟁입니다. 이들의 전쟁을 이미 30년 해왔습니다. 30년 해왔습니다. 30년이면 아시죠? 1992년도 한중수교 이후입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계속 해오고 있었다. 그리고 이제 또 하나 그 참고 자료의 지도입니다. 현재 이 국제 정치의 전개 양상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현재는 이미 뚜렷해졌습니다. 우리가 원하건 원하지 않건 간에 반자유주의 세력과 그거로부터 이 국제 자유 질서를 지키고자 하는 세력 간에 이미 대립. 그리고 이게 지금 굉장히 심각한 상황으로 전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디로 갈지 이게 예측 불가인데, 근데 굉장히 많은 그러한 이 양상, 국제 분쟁이나 이런 것들을 만들어내고 있고, 지금 굉장히 위험한 상황으로 지금 진행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거에 이제 많이 들어보셨겠지만은 이걸 갖다가 요즘에 이제 여기 C링크라고 통합을 합니다. 그래서 차이나, 그다음에 러시아, 이란, 그다음에 이제 NK 노스 코리아 이렇게 해서 C링크다. 반자유주의 세력입니다. 이들이 이제 하나로 이렇게 연결이 되어서 뭉쳐서 이 각각의 이 세력, 유럽이라든지 중동, 그 다음에 이제 동아시아 저쪽으로 세력을 갖다가 서로 분산을 팽창해 나오고 있으면서 나오는 상황을 이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로부터 자유 세력이 어떻게 막느냐라고 하는 이러한 지금 과제가 있고, 이게 지금 대립이 굉장히 심화되면서 어떤 식으로 나갈지 이거 이제 보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요 이제 이 참고 자료이고요. 시간 관계상 이런 상황에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중국 공산당에게는 그들의 입장에서는 이건 대한민국은 무조건 친중 종속화를 만들어야 됩니다. 근데 이거가 반대의 의미는 뭐냐? 이게 얘기하는 건 뭐냐면 한미 동맹을 무조건 끊어내야 됩니다. 그래야 대한민국과 장악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여기 몇 가지 정리해 놨는데, 이 중국 공산당에 우리에게 갖고 있는 전략적 이해입니다. 그래서 여기 아까 지리상으로 지정학적으로 이렇게 봤듯이 이들이 이게 외부 세력으로부터 방어하거나 또는 이제 팽창해서 나갈 때 이게 디딤돌이거든요. 한반도가요. 그래서 이건 무조건 장악해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게 다른 또 의미는 현대적인 의미로는 대한민국이 한미동맹 기반으로 해서 현재까지 발전해오고 전 세계 명실공히 10대 정치, 경제, 군사, 과학기술, 그 다음에 산업 영역의 강대국이잖아요. 그래서
중국 공산당, 중국의 입장, 중국 공산당의 입장에서는 이 한국을 갖다가 장악을 하게 되면은요, 결국 이 자산은 결국 중국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이 기술과학이라든지, 더군다나 우리는 이제 그 한미동맹 기반으로 해서 미국의 전략 개념과 그걸 갖다가 계속 발전시켜 오고 있는 거잖아요. 이거는 이제 그대로 이제 그 중공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러한 가치도 있는 것이고, 그리고 더군다나 요즘에 미국이 그 중국을 갖다가 중국의 정책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완전히 전환이 됐습니다. 이건 트럼프 행정부만의 이 문제가 아니고요. 미국 전체가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나가는데, 그러다 보니까 견제가 들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이 제재도 들어가고. 근데 그걸 갖다가 우회하는데 최적입니다. 최적. 왜냐하면은 우리가 이 글로벌 가치 사슬에서 미국과 그 다음에 미국, 일본, 독일, 영국, 네덜란드, 그 다음에 이제 한국, 대만 이런 식으로 이제 엮여서 이제 가잖아요. 그런데 미국에서 이거 갖다가 제재했을 때 이게 한국은 그거에 딱 맞물려 있는 상위에 놓여 있는 국가인데, 이 국가가 한중의 교류를 갖다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이해가 맞물려 있는 상황이고, 뭐 이런 상황에서 한국을 가져가게 되면 그걸 그대로 가져갈 수 있는, 우회할 수 있는 그러한 이 가치를 또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 이제 이런 건 있는데, 이건 이제 중공의 입장이고요. 만약에 이게 만약에 성공을 한다, 거의 뭐 지금 저의 입장입니다. 저의 입장으로는 90% 성공했습니다. 90% 성공을 한 것 같고, 이렇게 되면 이거는 이제 우리에게 있어서는 뭐냐? 오늘날 현재의 대한민국의 패망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것은 끝나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우리 측의 입장입니다. 그래서 이런 기반이 있고요. 또 하나 이제 간단한 이제 참고, 중국의 이 새로운 전쟁을 들어가기 앞서서 기본 배경인데,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이 미중 관계인데요. 미국의 이 중국에 대한 이 정책 전략이요. 지금 이 중화인민공화국 대륙이 공산화된 이후에 지금까지 미국의 중국 정책이요. 세 번째 대전환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는 제3차 대전환의 딱 터닝 포인트에 지금 우리가 서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현재 미국의 이 중국에 대한 정책은 반세기 만에 바뀐 겁니다. 반세기. 근데 이렇게 바뀌는 게 사실은 이 단순히 미국의 중국 정책뿐만 아니고요. 우리에게는 우리의 존망과 달려 있습니다. 이제 정치적인 군사적인 것뿐만 아니라 경제도 여기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글로벌 정책이 바뀌었을 때, 특히 이제 중국에 대한 정책이 바뀌었을 때, 그게 우리에게 어떤 이거에 오는 위기와 동시에 기회가 주는가라고 하는 것이 지금 굉장히 크게 지금 큰 틀에서 바뀐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거 갖다가 정확하게 지금 봐줘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현재 미국의 또는 지금 트럼프 행정부 또는 공화당이나 민주당 똑같습니다. 약간 강도는 차이가 있고 방식은 차이가 있는데요. 그러나 방향은 똑같습니다. 뭐냐 하면은 기본적으로 중국, 디커플링 차이나입니다. 탈중국. 그래서 중국의 그들을 세계화로 이렇게 끌어들였을 때, 중국이 공산당이 위협이 안 되겠다 이렇게 믿고 있었는데, 그게 철저한 오산이었다. 그것뿐만 아니라 이들이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중공의 새로운 전쟁, 이거 어떤 초안전이라고 이제 얘들을 인민해방군에서 이름은 붙였는데, 어쨌든 새로운 전쟁, 이걸로 미국을 갖다가 완전히 작살을 내놨구나라고 하는, 그러니까 굉장히 위험한 수준까지 와 있다는 걸 알게 되었어요. 무수히 많은 보고서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하면서 이거 가만히 놔두면 안 되겠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거는 초당적입니다. 초당적으로 다 이게 컨센서스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탈중국, 그래서 중국의 위험을 갖다가 계속 이게로부터 벗어나고 이들을 밀어내는 이러한 이 방향으로 이미 전환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어 있을 때, 지금 이제 이런 참고 자료 상황에서 말씀드린 건데요. 이게 이 국제 지정학이 잘 아시잖아요. 우리 냉전 초기 한국 전쟁 발생했잖아요. 그리고 1972년도 베트남, 그러면서 미중화해 이런 것들이 두 번째 병렬 냈을 때 국제 정치적으로 요동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3차 요동이 일어나는데, 참 이게 강대국 간의 이러한 전략적인 관계와 정책이 바뀔 때 전환기에는요 반드시 일이 터집니다. 사실은 이런 것들이 결국 이제 우크라이나 전쟁, 중동, 지금 대만 위기, 우리나라도 지금 거기 들어가는데, 다 이러한 과정 속에서 지금 우리가 봐줘야 되는데요. 근데 여기서 하나 발견할 수 있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이러한 대전환기 때 그게 어디든가 이 긴장도가 어디로인지는 모르겠습니다. 근데 글로 땅 하고 터질 수밖에 없습니다. 무조건 터집니다. 이건 터지는데 그 어디로 터졌느냐를 쭉 분석을 해봤더니 가장 약한 고리입니다. 가장 약한 고리. 그래서 가장 약한 고리라는 건 뭐냐 하면 그 경제적으로 후진국 또는 그 정치적 모호성, 내부적인 그 혼란 뭐 이러한 것들이 있는, 그러니까 쉽게 들어갈 수 있는 거죠. 보통 그쪽으로 이게 그 긴장도가 분출이 되는데 1950년에 그 6.25가 사실은 그러한 약한 고리였습니다. 한반도가요. 그런데 지금 이런 상황이 재현되고 있다라고 하는 상황이고 그리고 이제 그런데 사실 이게 단순히 그 뭐 지금 관세 전쟁 뭐 하면서 우리 지금 현대차 뭐 막고 있고 반도체 있고 앞으로 더 큰 게 지금 기다리고 있는데 이게 이제 그 위기만 있냐 하면은요 잘 아시겠지만 이거는 사실은 우리가 어떻게 이거 갖다가 역용하느냐에 따라서 정말 이거는 엄청난 기회를 갖다가 우리가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사실은 우리 그 선배 세대들은 그걸 갖다 성공을 하셨던 건데 지금 우리는 이제 반대 상황입니다. 근데 요거를 기본으로 해서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중국이 그 이 새로운 전쟁, 우리가 겪어보지 못한 전쟁을 갖다가 해오고 있는 그걸 갖다가 이제 이걸 뭐라고 이름을 붙일 거냐라고 했을 때 그 한계를 초월하는 무제한 전쟁이다라고 이제 인민해방군의 군사 전략가들이 책으로 냈습니다. 그래서 자기들이 그 이름을 붙인 내용인데요. 근데 이 내용이 우리가 전혀 겪어보지 못한 그러한 새로운 전쟁이다. 그렇기 때문에 6.25 때는요, 6.25 때는 사실 우리가 저도 이제 그 당시 전사를 보면은, 물론 미국의 도움이 있고 이렇게 했지만은, 이 대구 전선까지 내려가고 막 이러는데, 하다못해 이 중학생 애기들까지 전부 다 이 학도병으로 나라 지키겠다고 나갔더라고요. 왜냐면 이 적이 보이니까는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하는 뭐 이러면서 이제 우리가 스스로 지키겠다라고 하는 게 있었기 때문에 그 국난을 사실 우리가 극복할 수 있었던 것인데 이게 지금 무서운 게 이 새로운 전쟁이라고 하는 거는요. 적이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침탈당하고 있다는 것 자체를 우리가 모릅니다. 그리고 우리 내부에서 스스로 자기가 상대국에 여기서 말하는 건 중국이겠죠. 중국을 위해서 매국노짓을 하고 있다라는 것 자체도 생각하지 못하면서 매국노짓을 하게 만드는 뭐 이러한 전쟁입니다. 그래서 이건 뭐 쉽게 말씀드리면은요. 총칼 대신에 그래서 이거 갖다가 이제 여러 가지 전쟁 이게 이제 새로운 전쟁 방식이거든요 요즘에 그래서 이거 갖다가 총성 없는 전쟁, 소리 없는 전쟁, 5세 대전, 혼복전 또는 이제 뭐 하이브리드전 뭐 이러한 전쟁으로 또는 그림자 전쟁 무슨 뭐 조용한 침탈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여러 가지 군사 용어가 나옵니다. 근데 그 용어가 어떤 건 간에 이 전쟁은 우리가 겪어보지 못했던 새로운 전쟁 방식이다. 뭐 예를 들자면 이런 거죠. 그러니까 총칼 대신에 그런 거 없고요. 외교관, 기업 투자, 언론인, 동포 이주 노동자, 다문화, 그리고 학생들, 친선, 교류, 우호, 친선, 교류, 우호, 자매도시, 그리고 협상, 협력 이런 틀입니다. 이런 틀로 해가지고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그냥 공략해 들어오는 겁니다. 그리고 뭐 이런 친구라든지 관시, 이익 뭐 이런 것으로 해서 이를 엮이고 한국 경제, 중국은 한국의 경제적 미래다. 꿈의 나라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이렇게 들어오게 되고 그리고 여기서 또 이제 이게 굉장히 효과적인 게 바로 여기 한국 내에서 중국 공산당과 이념을 같이 하는 이 분들이 많이 계시잖아요. 굉장히 단단하게 조직화가 되어 있는데 그분들과 딱 이게 통일전선, 이걸 통일전선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통일전선 연대를 갖다가 구축해서 들어가게 되는 뭐 이러한 것들이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그리고 이제 그거 외에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제가 이제 시간 관계상 이거는 그냥 이렇다라는 것만 말씀드린 겁니다. 그러니까 실사례들은 무수히 많습니다. 그런데 그것까지 뭐 다 말씀드릴 수 없는 상황이라서 지금 이런 식으로 이제 그냥 속수무책으로 지금 우리 사회가 한중 수교 이후에 중국과의 교류를 갖다가 심화해 오면서 그거 갖다가 이게 당해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성격을 갖다 좀 더 말씀 하면은요, 지금 이 외부 세계에서는요, 한국 빼고 외부 세계에서는 이거에 대한 연구와 보고서가 제가 지금 하루에만 해도요, 전 세계에서 이거에 대한 연구 보고서를 갖다가 한 10몇 개씩, 20개씩 받고 있어요. 하루에만. 계속 들어옵니다.
여러 군데에서. 그래서 그런 게 있는데 이게 이제 여기서 보여주는 미국의 현전위험 대응위원회의 사이트만 들어가 보시더라도요, 여기에 그 중국이 전개하고 있는 우리가 경험하지 못했던 새로운 전쟁, Unrestricted Warfare, 이건 초안전의 번역입니다. 그래서 요 방식, 이게 어떤 전쟁이냐라고 하는 걸 갖다가 이제 여기 주요 전법을 중심으로 해서 쭉 나열해 놓고요. 그래서 여기 이제 클릭해서 들어가시면 그 최근 보고서가 여기 계속 업로드되고 있습니다. 지금 분석 보고서 실사례가요. 그래서 여기에 보면은 이제 바이오 워페어, 뭐 생물학전이니 무슨 뭐 미디어 워페어, 여론전, 인지전, 심리전, 그 다음에 문화전, 교육전, 정치전, 통일전선, 그 다음에 무슨 말이에요? 투자전, 개발전 뭐 하면서 이게 꼭 이게 범주가 있는데 여기에 들어가 보면은 굉장히 많은 지금 보고서가 들어와 있습니다. 이것처럼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한계를 초월하는 무제한 전쟁이다라고 하는 게 그야말로 한계가 없습니다. 예, 상대방은 목적은 하나입니다. 상대방을 전쟁의 목적인 나의 의지에 맞게 이게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갖다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그러니까 완전히 그냥 중국에 종속되는 이 사회를 이러한 국가로 만들어 버리겠다는 겁니다. 근데 그거에 총칼만 안 들었을 뿐이지 그걸 갖다가 하는 이 전쟁의 공격 방법은 무수히 많다. 한계를 초월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고 모든 것이 다 공격 수단이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 무제한 전쟁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요 기반이 들어와 있고요. 그 다음에 이건 이제 여기 사례입니다. 사례가 있고 또 여기에서 이제 최근에 지금 많이 문제가 되고 있는 게 정치전입니다. 그래서 정치 개입하는데 정치 개입하는 게 굉장히 여러 가지예요. 근데 그 중에서 지금 문제가 최근에 되고 있는 거는 선거 조작입니다. 부정선거. 그래서 미국의 선거까지 전부 다 조작하고 부정하고 지금 이게 들어갔는데 지금 계속 지금 언제 미국 정부가 갖다가 지금 이제 발표를 하나 이것만 지금 남아 있거든요. 거의 증거라든지 이런 거 많이 잡았습니다. 근데 미국만 그런 것이 아니고요. 캐나다, 호주, 그리고 유럽, 그리고 이른바 1대1로 중국의 1대1로 아시죠? 1대1로가 이제 참여한 저개발 국가들 여기에 가가지고 정치전 여기에 이제 선거를 다 조작을 해서 친중 정권을 갖다가 만드는 뭐 이런 겁니다. 이거는 방금 전에 보여드린 거는 캐나다 그런 거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응하기 위해서 미국 같은 경우에는 공산당 의회에 공산당 특별위원회 그리고 미중 전략 특별위원회 같은 걸 해서 여러 가지 분석 보고서라든지 대응 방안을 갖다가 마련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러한 전쟁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당하는지도 모르고 당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아는 그러한 전통적인 전쟁이 아닌 공산당의 전쟁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들어가 있고요. 이건 뭐 하나의 예입니다. 아까 좀 보여줬던 것처럼요. 아까 미국의 현전대응위원회 거기서 여러 가지 어떤 전쟁이냐라고 하는 걸 이렇게 보여줬잖아요. 이거는 이제 중국 공산당이 예시로 든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무수히 많은 전쟁이라는 게 있는데 여기 뭐 법률전도 있고요. 그래서 이념전, 공갈 협박전, 마약전, 밀수전 별거 다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은 이 빨간색이 이제 전통전이거든요. 전통전. 이 전통전 빨간색이 지금까지 우리가 알고 있는 전쟁입니다. 그거는 이러한 전쟁 중에 단 하나에 불과하다라고 하는 거를 갖다가 얘기하고 있고 바로 우리는 상대 국가들이 자유주의 국가들이 모르는 모든 것을 전쟁의 공격 수단으로 해서 저들을 무너뜨리고 우리한테 종속되게 만드는 그러한 것들을 전개를 해야 한다라고 하고 있고 그것을 갖다가 오랫동안 벌써 해오고 있습니다. 단순히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미국부터 해가지고 전체적으로 해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표적으로 보면은요, 대표적인 것이 뭐냐하면 아까 말씀드린 통일전선 공작전입니다. 통일전선 공작전이 주로 이제 예를 들어 한국이라고 한다면 한국에 있는 이 좌파 단체, 정치인, 정당 이들과의 연대를 공고히 하고요. 뿐만 아니라 여기에
이제 이 세계와 교류가 생기다 보니까 중국인들 많이 들어와 있잖아요. 중국인 조선족 분들도 많이 들어와 있고 다 조직화를 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한국 내에서 이들을 강한 세력으로 만들어 놓고 그러면서 이제 이 중국의 목적, 전쟁의 목, 이게 이제 전쟁입니다. 이게 중국 공산당의 입장에서 이게 전쟁입니다. 그래서 이러면 자기들의 목적을 갖다가 달성을 하는 거고요. 이걸 이제 우리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걸쳐서 다 하고 있습니다. 이게 굉장히 문제가 되고 있는 거고. 그 다음에 방금 전에 말씀드린 정치 공작전입니다. 이건 간단합니다. 정치인들, 엘리트들, 이들을 갖다가 통일전선이니 뭐 아니면은 뭐 이익으로 여건, 야, 당신들 우리 중국에서 사업하고 싶지, 한중의원연맹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그게 뭡니까 결국? 한중의원연맹이 뭡니까? 물론 여기 국회의원 이렇게 계신데, 그게 결국은 그거거든요. 뭐 한중교류를 촉진한다 이런 것도 있지만요. 정치인들이 거기 왜 들어갑니까? 한중 경제교류가 생기다 보면 되는데 중국은 공산당의 나라잖아요. 그래서 반드시 경제교류를 하려면 공산당과 손을 잡아야 돼요. 공산당의 협력 없으면 중국에서 사업 못 합니다. 절대 못 해요.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는 뭡니까? 한중의원연맹이라든지 이런 걸 만들면 바로 국내 기업들, 진출하는 분들, 이분들한테 바로 여기에서 강한, 나 의원연맹에서 회원이고, 나 중국 공산당 누구 알아? 이러면 뭡니까? 굉장한 파워를 갖는 거죠. 근데 그런 것들에 이것들이 많이 들어가 있잖아요. 근데 얘들은 뭐냐? 바로 그거 갖다가 이용하는 겁니다. 참고로 얘들은 중국 공산당이기 때문에 얘네들은 우리처럼 의원이라는 게 없잖아요. 물론 전국인대가 있는데 공산당 조직이지 우리처럼 국민의 민의를 갖다가 대표하는 그러한 선출된 그러한 의원들은 없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한중의원연맹이라는 게 있어서는 안 돼요. 자유민주주의 국가가 제대로는 우리와 같은 의회가 없기 때문입니다. 근데 하여튼 그런 것들, 뭐 이런 걸 해가지고요. 엘리트입니다, 엘리트. 엘리트들을 다 이 친중 대리인으로 포섭하고 매수하고 부패하고 이익으로 엮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중국을 갖다 대변하도록 만드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이제 여기 뭐 정치, 경제, 언론, 교수들, 뭐 관료들, 문화에서 다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면은요, 어떻게 되느냐. 바로 이걸 갖다가 그래서 이 중공의 이 전략, 정치전의 전략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Repurposing democracy입니다. 그래서 민주주의 해. 민주주의 우리 부정 안 해. 하라고. 그런데 그 민주주의 제도를 용도를 바꾸면 돼. 어떤 용도로? 중공 앞잡이로 바꾸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용도를 바꾸면 된다는 겁니다. 자유민주주의를 자기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이게 만들어가는 거. 여기에는 정치인들, 엘리트들 다 매수하고, 그 다음에 언론 매수하고, 그리고 그거 매수를 하고요. 중국의 다 우호적인 입장 또는 그 밑에 언더에는 뭐가 있습니까? 이익이 다 연관이 되어 있잖아요. 뭐 이런 것들로 하게 되고, 그리고 선거 부정선거로 자기들이 원하는 정권을 갖다가 세우고 국회의원들 그렇게 저거 하게 되고 이거 지금 서구에서 다 벌어진 일입니다. 그래서 의원들이 미국의 의원들, 캐나다의 의원들, 호주의 의원들, 유럽의 의원들 그거 뭐 거기에다가 중국인들 집어넣는 것도 있지만 뭐냐 하면은 바닥에서요 자기들이 강력하게 그 지역구를 갖다가 영향력을 행사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의원들은 알아요. 내가 여기 어떤 내가 누구 때문에 당선됐구나 이런 걸요. 여기에는 이제 부정선거도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그래서 그 나라를 갖다가 장악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자기가 장악되는지도 모르고 중국의 노예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뭐 엄청 무서운 거죠. 그래서 이런 게 있고 이런 거 외에 뭐 기술 탈취, 사이버전, 정보통신 이용해가지고 있고 마약 범죄 지금 우리나라 지금 마약 범죄 국가 남의 나라가 아니거든요. 마약 범죄가 지금 이거 거의 얘기도 못하게 만들어놔요. 그래서 우리 언론에 누구 어떤 분이 봤더니 이거 조사하다가 너무 무서워서 얘기도 못했다 뭐 이런 얘기 제가 들었는데 이거 지금 우리나라 심각하게 가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 지금 정치권에서 이거 막고 있잖아요. 뭐 이런 것부터 해가지고 여기에는 인지전, 미디어전, 여론전, 우리 여론이라든지 인지 이거 다 바꾸면 이런 것들을 갖다가 해 나가는 그러니까 이 방법이 무수히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한계를 초월하고 있고, 그래서 우리나라에 지금 이게 그대로 사실 들어가 있습니다. 실사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사실은 실사례가 다 있고 그렇게 해가지고 들어와 있는 여러 가지로 우리가 침탈을 당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이런 걸 갖다가 하는데 제가 우리가 지금 현재 탄핵이 되어 있어서 지금 정권이 바뀌었잖아요. 요 사회를 갖다가 제가 이거 갖다 쭉 보면서 국제정치 맥락, 중공의 초안전의 입장, 그 다음에 국내 정치를 갖다 딱 이렇게 하면서 쫙 요약한 겁니다. 지금 우리가 탄핵과 지금 현재 정권이 들어와 있는 거는요, 중국 공산당의 입장입니다. 중국 공산당의 입장에서 보면은 완벽한 성공입니다. 완벽한 성공. 왜 그러냐 하면 아까 국제정치 현재 말씀드렸잖아요.
중국이 굉장한 위기에 몰려 있습니다. 내부적으로는 권력 투쟁하고 있고요. 경제는 구조적으로 지금 그냥 녹아내리고 있습니다. 녹아내리고 있고, 그 다음에 사회적으로 그러다 보니까 반발 일어나고 있고, 그 다음에 국제적으로는 미국이라든지 서구 세력들이 중공의 성격을 알면서 이제 제약을 가하고 견제를 하는 그런 국면입니다. 총체적으로 지금 고립화되어 있고, 왜 이런 상황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는 이런 상황에서 바로 옆에 있는 자기 반드시 친중 종속화를 해야 되고, 문재인 정권 때까지만 하더라도 자기들이 80% 정도는 이거 먹었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그게 정권이 바뀌면서 윤석열 정부가 감히 반중 정책하고 친미, 그 다음에 한미일 이 연대를 강화하는 거거든요. 이건 무조건 타도를 해야 됩니다. 중국 공산당의 입장에서는. 그래서 여러 가지 공작을 해왔습니다. 여러 가지 공작을 해왔고, 그리고 여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에 이 통일전선이라든지 정치공작전이라든지 여론전, 미디어전 다 동원했습니다. 싹 다 동원했고, 그러면서 결국 이제 몰아내는데 성공을 했죠. 그 다음에 현재 저는 이게 친중 정권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완전히 친중 정권, 중공한테 굉장한 빚을 가지고 있고, 앞으로 자기들이 정권 유지하려면 중공에 의지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이거는 이제 캐나다라든지 서구도 똑같아요. 캐나다 같은 경우에요. 이제 트리도 정권이라고 있는데 비슷합니다. 근데 여기에 이제 여기에 이런 것들이 아주 중공의 입장에서 성공한 그런 케이스였다. 2025년 탄핵 사태와 정권 교체는.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에 우리가 지금 끝으로 어떻게 제가 이게 말씀이 길어졌습니다. 그래서 좀 정리를 하면, 자, 이게 이제 어떻게 우리가 정리해야 되는 것이냐. 사실 이런 상황에서요, 우리가 기본적으로 이 중국 공산당, 이 중국하고 교류 끊자는 게 아닙니다. 중국 공산당에 대한 중국의 성격, 중국 공산당의 성격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인식해야 된다. 중국 공산당은요, 자유의 적입니다. 자유의 적. 자유의 적입니다. 저도 이 자유의 질서 원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한국을 갖다 종속국가를 만들려고 하고 있거든요. 그게 목적입니다. 그래서, 그리고 더더군다나, 현재의 이러한 국제 지정학의 대격변이 일어나는 상황에서, 이런 아주 엄청난 위기와 기회가 있는 상황에서 우리가 여전히 무슨 실리외교, 실용외교라고 하는데요. 지금 제가 봤을 때 그거는 실리외교와 실용외교가 아닙니다. 현재 정권은요. 이거는 이념 외교입니다. 이념 외교. 우리가 국제지정학과 국제지경학의 지금 변화 양상을 딱 보게 된다면, 실용은 뭐냐? 현재 좌파 정권이 바로 한미동맹을 대폭 강화하는 방향으로 나가줘야 되는 겁니다. 이게 실용입니다. 왜? 한국의 경제와 한국 대한민국의 주권이라는 건 지켜야 되는 거잖아요. 바로 그러면은 이제 그게 실용 외교입니다. 현재는요. 근데 전반대로 지금 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현재 상황에서 이게 가능하지가 않습니다. 가능하지가 않은데, 우리 국회의원분들도 와 계시고 하니까는 제가 말씀드리는 게, 최소한도 간첩법은 반드시 지금 제정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 이 현재 정권 하에서 활동을 잘 못하겠지만, 우리 공안 경찰이라든지 아니면은 국정원이라든지 움직일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간첩법 자체도 없다. 그리고 또 하나가 지금 이들이 전쟁의 방식이 뭐냐면 인민전쟁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거죠. 인민전쟁이요. 그런데 그러한 맥락에서 지금 우리 사회에 중국인들, 중국 국적자들이 와서 우리 사회에 이게 와서 굉장히 지금 영향력을 크게 발휘하는 상황으로 있고, 앞으로 더 밀려오게 되거든요. 이러고 대한민국 지키기 위해서 이것도 사실은 우리도 초당적으로 이 정도는 해줘야 된다. 이거에 대한 것들. 그래서 공안이라든지 이러한 것들을 갖다가 강화를 해주고, 이걸 갖다가 우리 공무원들, 국정원, 경찰, 검찰, 그리고 군까지도 이거 갖다가 이러한 것들을 국가를 위해서 막아줄 수 있는 받침을 해줘야 되는데, 지금 이게 그래서 그런 것들을 갖다가 사실 우리가 요구를 해야 됩니다. 계속 요구를 해야 됩니다. 또 하나가 아까 김영준 교수님 말씀하신 게 적극 공감하는데, 작금의 현재 상황에서는 국제연대가 가장 강력합니다. 국제연대. 그래서 이런 것들을 갖다가 막기 위한 이미 국제적으로 연대가 다 되어 있거든요. 워낙에 중공의 이 초안전이라는 이 침탈이 전 세계로 벌어지다 보니까 파이브 아이즈뿐만 아니고요. 유럽의 여러 가지 국가들이 지금 같이 연대를 갖다가 촘촘히 해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에 우리가 의원들, 그리고 우리 국가를 살려야 된다는 그 민간, 학술, 이런 대체들부터라도 이렇게 하는 이런 것들이 있을 때, 그나마 우리가 이 자유대한민국을 지키는 그런 것에 방어를 해나갈 수 있지 않을까. 이 암울한 시기에도 그렇게 마무리를 하면서, 그리고 사실 이 선거 아까 말씀하셨는데요. 입법부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우리도 대만처럼 선거는 정말 대만처럼 해야 됩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승복할 수 있고,
그것이 뭐 어떤 경우가 되건 간에 누구든지 승복할 수 있고 그래서 화합할 수 있고 그 방향으로 가기 위해서는 선거를 대만처럼 해야 됩니다. 전부 개혁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한 요 정도로 대응 방안까지 해가지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상보다 시간이 좀 많이 길어졌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이사장님 오늘 창립 17주년 기념 학술 행사인데요. 이 오늘 주제를 보니까 국가 정체성과 반국가 세력의 실체라고 되어 있습니다. 어떤 내용인가요? 뭐 아시다시피 우리 올해 포럼은 국가 정책을 뭐 개발, 연구, 검토, 토론하는 잠깐만. 이 마이크가 지향금이라서 위에서 따라드려요. 자, 됐습니다. 자, 다시 하겠습니다. 예, 오늘 주제에 대해서 좀 말씀 좀 해주시죠. 아시다시피 우리 포럼은 국가 정책 포럼입니다. 아마 조금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그 헌법 이념에 맞는 그런 국가 정책을 여러 사람 집단 지성의 아이디어로 내고 그것에 대한 장단점을 토론하고 연구하고 또 필요에 따르면 그에 대해서 이제 저술도 하고 또 때로는 유튜브로도 또 발표도 하고 이래 하는 것인데 오랜만에 우리가 이제 창립 17주년을 맞이했거든요. 조금 거대 담론으로 한번 얘기를 해보자. 구체적인 국가 정책보다도 조금 거대 담론으로 얘기를 해보자 해서 최근에 지난 윤석열 탄핵을 전후해서 국가 정체성이 문제가 됐지 않습니까? 한쪽에서는 이걸 체제전쟁이라고 봤고 한쪽에서는 체제전쟁이 아니고 이거는 헌정질서를 문란시켰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하나의 법적 절차다 하는 그런 논쟁 내지 싸움이었죠. 그래서 이참에 한번 그건 헌법 이론상 국가 정체성이 뭔가 이거를 한번 우리끼리 토론해 보자. 그런 관점에서 이제 하나 더 여쭙겠습니다. 오늘 주제를 보니까 반국가 세력의 실체 이렇게 돼 있는데 대한민국에 반국가 세력이 있는 겁니까? 반국가 세력은 어느 나라나 있죠. 국가가 있으면 국가는 국가 정체성이라는 게 있는 거거든요. 그게 뭐 관습적으로 인정될 수도 있고 헌법 이념에 구현되어 있을 수도 있고 우리나라는 성문헌법 국가니까 헌법 이념에 국가 정체성이 구현되어 있죠. 한마디로 말해서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체제 이게 우리나라 헌법이 규정한 헌법 이념인 동시에 국가 정체성이고 반국가 세력이라는 것은 그것을 부정하거나 훼손하는 세력 넓게 보면 국가 정체성을 부정하거나 훼손하는 세력이죠. 구체적으로 그게 어떤 게 있느냐 진작부터 대한민국 자유민주국가를 부정하려고 하는 세력은 우리가 흔히 아는 소위 NLPD 세력, 소위 친북 세력 여기 그 중심이었는데 최근에는 그보다 저는 오늘 우리 주제로 발표도 할 거지만은 더 중요한 것이 종중 세력 중국의 초한전에 알게 모르게 포획돼서 중국 쪽으로 자꾸 기울어져 가는 말하자면 나라를 중국에서 들어바치는 세력 바치려고 하는 세력 이게 종중 세력인데 이게 친북 세력보다 더 위험한 세력이죠. 사실은 실체가 드러나지 않은. 그래서 오늘 주제가 계명대학의 이지용 교수가 그 부분의 전문가거든요. 그 부분을 모시고 종중 세력이 얼마나 우리나라에 깊숙이 이거는 비단 좌파에만 있는 게 아닙니다. 우파라고 자칭하는 사람들 중에도 친교라는 이름으로 자기도 모르게 말하자면 중국에 넘어가 있는 그런 사람이 의외로 많아요. 대표적으로 조중동 중에도 그런 사람이 많아요. 한 실례로 중국의 나쁜 기사는 거의 신문에 나질 않아. 그런 것들. 또 입법을 해도 중국에 굉장히 유리한 입법만 하는데 혈안이 되어 있는데 그게 비단 민주당에만 있는 게 아니라 이쪽 국민의힘 당에도 꽤 있어요. 그런 의미에서 종중 세력이라는 게 좀 심각하게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뭐 그 밖에도 이제 민노총이라든지 뭐 정교조라든지 이렇게 국가의 실체를 부정하려고 하는 세력들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많고 과거에는 이것이 강한 그 공안 통치 속에서
말하자면 수면 아래 있었는데 정권을 몇 번 잡다 보니까 이제는 아주 완전히 노골화되고 공공연하게 이렇게 이제 정치 활동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올해 포럼 창립 17주년 기념 진심으로 축하드리고요. 저 함승희 회장님하고 오랜 인연 속에서 고민하는 부분은 뭐냐면 대한민국이 어떻게 가고 있는가에 대한 부분입니다. 제가 보수 논객이라는 얘기를 좀 많이 들었었는데요. 제가 1월 달에 회장님과 같이 CES를 참석하고 나서 제가 모든 방송을 다 끊었습니다. 다 끊으니까 한 8개월 됐죠. 지난주에 이루어진단에 나간 거 외에는 이제 거의 없어요. 그랬더니 문자 메시지가 2개가 오더라고요. 집중적으로. 내용은 뭐냐면 건강이 안 좋으세요. 빨리 건강 회복하세요라고 하는 그런 부분하고, 두 번째는 언제 보수가 다시 살아날 수 있느냐는 해안을 달라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보수 재건과 관련돼서 가능한가가 오늘 주제인데요.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재건 가능합니다. 제가 이렇게 단언컨대 가능합니다. 여러 가지 데이터와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론과 그런 걸 통틀어서 봤을 때 이게 가능하다라는 일단 희망적인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이 오늘 관련된 주제와 관련돼서 뭐 많은 제 나름대로 연구도 해보고 하면서 제일 접근한 게 1960년대 미국 보수의 재건에 관련된 아주 역사적인 그 부분입니다. 미국의 60년대는 뭐 완전히 진보 시대죠. 특히 30년대 잘 아시다시피 뉴딜 정책으로 루즈벨트의 진보 정권이 들어오고 나서 뭐 한 20, 30년간을 완전히 지배를 했었었죠. 그런데 60년에 이제 이게 도저히 안 되겠다고 해서 미국에 이제 조금 전에 말씀을 좀 드리고 후에 말씀을 드리겠지만 사상적 기반을 강화시키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골드워터가 존슨에게 참패를 당했지만은 이 풀뿌리 보수 운동을 펼치고, 그 마지막 세 번째는 이 종교적 보수주의가 등장하고 그다음 싱크탱크의 역할을 통해서 결국 80년대 레이간 시대를 열어간다라는 게 핵심적인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제 토대로 해서 한국의 보수가 재건이 가능한가와 관련돼서 뭐 보수 위기의 본질에 대해서는 뭐 다 아실 거예요. 보시면은 뭐 여기 보면은 보수는 어떻게 지배하는가라는 그 앨버트 허슈만이 쓴 책인데요. 보수주의자들이 개혁을 가로막기 위해서 제시하는 전형적인 수사적 무기로 3가지 명제를 제시를 했는데요. 하나는 뭘 해봤자 역효과만 난다 그런 역효과 명제, 사회변화를 추구하는 어떤 노력도 변화도 만들어내지 못한다는 무역 명제, 변화나 개혁은 이전의 성취마저 위협에 빠뜨린다는 위협 명제인데요. 지금도 보면은 한국의 보수를 대표하는 국민의힘에서도 이런 비슷한 잘못된 명제들이 지배하면서 변화와 개혁의 창조 파괴를 하지 못하고 있다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되고요. 그래서 지금 보수에게는 변화와 혁신을 외면하고 윤석열 대통령의 느닷없는 12.3 계엄과 그리고 탄핵 후 폭풍, 중도 외연 확장 실패, 그리고 더 나아가서 2030 세대와의 선거연합에 대한 실패, 이게 이제 가장 결정적으로 영향을 미쳤고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부분은 보수의 구조적 취약성입니다. 지금 수도권은 완전히 넘어갔어요. 2016년도 총선, 2020년 총선, 2024년 총선 모두 다 수도권에서 거의 뭐 지금 70% 이상을 진보가 장악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한 10여 년 동안을 밑바닥 조직에서 완전 무너져 버린 겁니다. 영남은 뭐 다르겠지만 이 수도권 조직의 부활을 만약에 해결하지 못하면 보수 위기가 쉽게 극복되지 못할 것이다 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또 하나 이제 굉장히 중요한 거는 이 좌파 포퓰리즘에 대한 보수 대항에 대한 담론 형성에 실패하고 있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지금 함 회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올해 포럼 이러한 그 싱크탱크가 너무너무 중요한 게 뭐냐면요.
보수 대항당론을 만들어야 되는데 지금 이제 국가 정체성에 대한 부분들도 있지만은 저는 뭐 문재인 정부 때서부터 진보 정권이라는 말을 쓰기가 뭐 좀 어색할 정도로 딱 두 가지라고 저는 봤어요. 그리고 그것이 지금까지 연결됩니다. 하나는 체제 변혁입니다. 꾸준하게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뭐 사회민주주의 체제로 바꾸든지 인민민주주의로 바꾸든지 하여튼 체제 변혁이고요. 두 번째 노리는 거는 기득권 교체입니다. 이 기득권 교체, 보수 기득권 교체를 하겠다라는 게 이 두 가지가 굉장히 치밀하고, 그래서 제가 아는 한 의원이, 제 친구 의원이 사자성어로 진보에 대해서 얘기를 하더라고요. 교활하고 뻔뻔한데 치밀하고 정교하다. 교본 친정이라고 얘기를 하는 사자성어로. 근데 거기에 대해서 이 보수는 그렇게 그렇지 않죠. 무기력해 보인다. 지금 우리 권영진 의원 들어오셨는데 조금 후에 말씀 좀 하시도록 하고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어떻게 대항담론, 보수가 집권을 하고 보수가 다시 정권을 잡았을 때 나의 삶에 어떠한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이냐라는 것에 대한 나름대로의 이러한 부분들이 굉장히 부족하고, 지금 얘기하는 뭐 국민의힘 지도부는 뭐 열심히 투쟁하고 있지만 일반 국민들이 느끼기에는, 그러니까 지금 뭐 지난주 나온 우리 한국갤럽 조사 결과를 보더라도 국민의힘 지지는 24%인데 무당층이 26%입니다. 무당층보다도 못한 지지를 받고 있다라는 부분들이 뭐냐면, 제가 이거 볼 때 이 대항담론을 만드는데 실패한 게 아니냐 생각이 좀 들고요. 뭐 가장 큰 부분은 이제 특히 선거 데이터 분석을 잘 해보면요, 20, 30대 여성 지지층이 완전히 국민의힘에서 이제 벗어나고 있는 부분들, 남성 20대, 30대 남성의 지지를 얻었을지는 모르겠으나 20대, 30대 여성의 지지를 받지 못하면 회복이 좀 어렵지 않겠는가 생각을 좀 하게 됩니다. 그래서 보수 재건의 가능성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린 부분은 가능합니다. 2020년도 총선에서 당시 보수 이해창 총재가 다들 아마 새천년 민주당 만들어서 있었던 김대중 정부와 대항해서 133석으로 일당이 된 적이 있고요. 그리고 가장 뭐 대표적인 부분들은 뭐 2017년도 문재인 정부 등장을 하고 나서요, 문재인 정부가 뭐 그때 홍준표 후보한테는 580만 표 정도 이겼거든요. 아무도 정권이 교체될 거라 생각을 못했고, 문재인 정부가 지난 2022년 대선 일주일 전까지도요, 문재인 대통령 국정운영 지지도가 얼마인지 아십니까? 42%였어요. 그건 엄청난 지지였었거든요. 그 여론조사 틀리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어요. 근데 결과는 뭐냐? 결국은 정권이 교체됐다는 거죠. 그러니까 정책 실패, 무능, 위선 등등도 있지만, 지금 보면은 뭐, 이재명 정부는 뭐 계속하고 결국은 이재명 총통시대 오는 거 아니야? 라고 얘기하는, 물론 이제 지금 시중에는 그 말보다 조어가 나오더라고요. 명나라랑 가고 청나라가 온다라는 그런 용어도 있더라고요. 이재명 가고 정청래가 온다고 하는 그런 용어도 있지만은, 하여튼 거의 뭐 불가능하다고 보이고 있지만은, 결국은 민심의 흐름, 요번에 보수 어쨌든 간에 김문수 후보가 얻은 41.1%도, 그리고 개혁신당의 이준석가 얻은 투표까지 전부 다 합치면요 50대 50이에요. 그리고 더 나가서 방송 3사 출구조사를 보면 제가 이거 보고 깜짝 놀랐어요. 진보 우위의 지형이 만들어졌다고 다들 얘기한, 진짜 그런가요? 방송 3사 출구조사가 굉장히 정확하거든요. 중도라고 대답한 사람이 39.5%였는데요. 진보라고 대답한 사람은 22.5%밖에 안 됩니다. 내가 보수라고 대답한 사람은 32.5%예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것은 결국 뭐 완전히 무너지는 건 아니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더 나아가서 지금 얘기하는 이 부분이고요. 그래서 또 하나는 이재명 정부가 실패 인자를 갖고 있습니다. 저는 확신합니다.
지난 2022년 대통령 선거 전에 그 뭐 추미애 조국 막 나왔을 때 엄청나게 보수들이 비판했어요. 그거 저는 비판하지 않았습니다. 참 고마우신 분들이라 그랬어요. 참 고맙다. 저분이 아니었으면 아마 윤석열 대통령 후보가 대통령 되기가 어려웠을 거라고 보는데요. 지금도 보면은 이 국가부채 증가, 이 포퓰리즘이죠. 이 경제랑 연결되거든요. 지금 뭐 국가부채가 전부 다 해가지고 50%를 넘게 되는 상황이 올 수 있는 게 우리 김종석 의원님도 무차 강조했었던 위기, 악성 포퓰리즘. 그러면 결국 계속해서 악성 포퓰리즘으로 갈 수밖에 없을 거라고 보고요. 올해 한국은행이 0.9% 경제 성장을 얘기를 하고 있고 잠재 성장률은 더 0%대로 떨어지고 있는 상황 속에서 기업을 살리기 위한 것이 아니라 친노동, 그 돈 풀기 가지고 경제를 살릴 수 있을 거의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이런 부분들이 있고요. 이 절대 권력과 다수의 폭정. 이 정부의 가장 위협적인 요소는 결국은 그 이재명 정부는 다수의 폭정입니다. 요새 나오는 뭐 정말 사법부에 대한 공격이라든지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사퇴 이런 부분을 보면서 빨리 오고 있구나. 이 정부가 갖고 있는 취약성이 저는 너무 빨리 나타나고 있다라고 하는 부분들을 저는 개인적으로 갖고 있고요. 여기서 하나 이제 미리 이제 말씀을 좀 드리면은 다만 우리 여기 권 의원님도 계시고 국민의힘 의원도 많이 계신데 투쟁 방식에 대해서 너무 조금 안이한 것 같아요. 여기서 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힘은 뭐냐면요. 제가 뭐 나중에 말씀을 드려요. 국제연대입니다. 국제연대예요. 그러니까 유신 시대 때에 뭐 그때도 절대적으로 여당은 많이 갖고 있었지만은 이 미국에서의 인권 문제라든지 민주주의 문제를 가지고 계속 문제 제기를 한 겁니다. 저는 IPU 참석하시잖아요. IPU에서 지금 대한민국에서 국회에서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가를 굉장히 적나라하게 보고를 해줘야 돼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유엔에 보면은 사법 독립에 관한 원칙이 있고 그리고 EU에는 베니스 위원회라는 게가 있어요. EU의 베니스 위원회 같은 경우는 뭐냐면 사법 독립의 가이드라인입니다. 여기서 잘못했을 경우에는 특히 폴란드하고 헝가리가 폴란드 같은 경우는 대법원장에 대한 우리처럼 이제 하위하려고 했을 때 결국 제재를 가했어요. 이게 국제적 규범이거든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강력한 전개를 시켜야 된다. 그래서 저는 젊은 남성들 중심으로 아주 영어도 잘하고 이런 빨리 국제위원회를 만들어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현재 대한민국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가를 국제 공론화를 시켜야 될 부분이 좀 있어요. 그거를 아직까지 좀 못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죠. 그 다음에 친노동 반기업 정책에 대한 민생경제 시파하고 모호한 실용외교에 대한 집착. 실용외교가 아니라 제가 이렇게 보니까 이거는 혼선외교고 은폐외교더라고요. 지금 협상은 결렬된 거예요. 엄격하게. 우리 언론이 너무 관대해요. 아니 합의문을 쓰지 않을 정도로 정말 성공적이었다고 얘기를 하면서도 지금 협상된 게 뭐가 있어요? 우리 자동차 가서 25% 물어야 되거든요. 그럼 엄밀하게 따지면 협상이 결렬된 거죠. 실패한 겁니다. 그런데 이 부분을 가지고 뭐 실용이라고 얘기를 막 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다만 국가적 차원에서 봤을 때 이 정부가 너무 아주 급격하게 몰락하고 체제 변혁이라든지 이런 쪽을 통해서 대한민국이 무너질 수 있는 위험성이 있다고 보는 얘기는 저는 이재명 정부, 특히 이재명 대통령을 에워싸고는 3대 어둠의 세력이 있다고 봅니다. 이 부분을 이재명 대통령이 극복하느냐 안 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한데 첫 번째가 뭐냐면 동부연합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뭐 많은 부분들이 지적을 하고 있었어요. 뭐 이재명 대통령이 성남에서 시민운동 할 때 시작을 동부연합으로 시작을 해서 쭉 가는 바람에 혹시 동부연합도 약점이 잡힌 게 아닌가라고 하는 그런 부분이. 두 번째가 민노총입니다. 지금 보십시오. 민노총이 노란봉투법을 그냥 그대로 추진시키는데 아무런 저항 없이 받아들이는 부분도 있고. 세 번째가 좀 좌파 원탁회의, 백락정, 이해찬 중심으로 한 이 부분들이 결국은 조국 사면에 직접적으로 강요했고, 동부연합은 결국은 윤미향의 특별사면 강요됐고, 이러한 부분들을 지금까지 나와 있는 걸 보니까 전혀 극복을 못하고 있는 것 같더라는 거예요.
이재명 대통령이. 그래서 굉장한 실패의 위험인자를 안고 있는 게 아닌가라고 하는 그러한 그 전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민심 위반 5단계의 법칙이라는 걸 수없이 많이 썼는데요. 이거는 뭐 굉장히 시작하면 지금 기대가 높죠. 그러니까 아직까지도 국정운영 지지도 보면 50%대 나오고 기대가 굉장히 크지만 성과가 나오지 않으면 바로 실망을 하게 되고 좌절하고 분노하고 위반하는 이 5단계를 거치게 돼 있어요. 이게 언제 올 것이냐. 내년도 지방선거 전까지의 부분과 그 이후의 부분은 나눠서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요. 분명한 거는 지금도 보면은 100일을 지났는데 100일 동안 보여준 거는 실제로 보면은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는 거의 없다라는 부분들에 대한 말씀을 좀 드리고요. 그래서 뭐 이걸 아까 조금 말씀드린 것처럼 뭐 윌리엄 버클리가 얘기하는 내셔널 리뷰 보수 이념을 정립을 했고요. 그리고 사상적 토대가 만들어지지 않으면 재건을 할 수가 없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고요. 그리고 더 나가서 장기적인 성과로 지식인 싱크탱크 지역운동을 완전히 조직화했었던 부분들이 좀 있었고요. 그래서 한국 보수에 주는 교훈은 원칙을 명확하게 하고 새로운 연합을 만들고 담론 기준을 만들고 원칙적 실패도 가치 중심의 도전으로 미래 재건의 씨앗을 만들어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론적으로 보면 위기 극복은 자기 성찰을 통해서 문제의 본질을 파악하고 학습을 통해서 변화에 적응하며 혁신을 통해서 새로운 대안을 만들어가는 과정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제가 볼 때 한국 보수가 나아갈 길을 크게 한 8가지로 축약을, 물론 이게 우선순위는 있을 수가 있는데요. 제일 큰 거는 새로운 보수 정신에 강합니다. 지금 우리 AI 시대를 맞이해서 과거의 보수의 정체성을 강화시키는 것도 좋지만 이제 새로운 시대에 맞아서 어떻게 이런 부분들을 가져갈 것이냐라고 하는 부분들을, 그런데 지금 이제 함승 회장님은 제일 걱정하고 그런 거는 뭐냐면 우리 한국의 보수 세력, 특히 국민의힘은 이 정신이 지금 훼손된 것 같다. 그러니까 보수, 우리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시장경제라고는 두 축이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훼손됐을 때 거기에 대해서 뭐 저항하고 거기에 대해서 나름 대안을 제시하는 이런 부분들도 너무너무 부족하기 때문에 이거를 어떻게 이제 극복해 나갈 것이냐라는 부분들이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보수 제3의 길을 가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그러니까 뭐 제3의 길이라는 거는 뭐 80년대에 영국에서 나온 이론이지만은 블레어 혁명을 일으키면서 79년도에 그 대처가 정권을 잡고 나서 이거를 극복하는 과정 속에서 나왔는데요. 이게 결국은 뭐냐면 좌파가 완전히 보수로 가라는 게 아니에요. 좌파를 어쨌든 간에 중도까지 끌어서 중도의 외연 확장을 갈 수 있는 부분들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보수도 이제는 중도 외연으로 가면 보수 제3의 길이 뭔가에 대한 부분들을 아주 심도로 이게 지금 뭐 여대 연구원을 포함해서 정말 핵심적으로 연구해야 될 부분들이 보수 제3의 길이라고 좀 보는데요. 그러니까 진보의 가치를 보수의 시각에서 해결할 수 있느냐라는 거죠. 이게 가장 저는 큰 지금 퍼즐이라고 봐요. 진보의 가치가 나쁜 거는 아닐 수도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뭐 평등에 대한 문제라든지 뭐 분배에 대한 문제라든지 이거를 그러면 보수의 시각에서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에 대한 부분들이 가장 중요한 과제라고 조금 보고요. 중도보수연합의 복원, 윤석열 정부의 실패의 가장 큰 부분은 뭐냐면 대선 때 만들었던 연합을 깬 거예요. 지금 보수 정부와 진보 정부의 가장 큰 차이점을 한마디로 얘기한다고 하면은 보수 정부는 선거연합과 통치연합이 일치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선거 때는 연합을 통해서 승리를 했는데 통치를 할 때는 이거 스스로 깨버리는 거예요. 가장 대표적인 게 뭐 사람의 선호도를 넘어서서 당시 2022년도 중도 안철수 당시의 후보와 연대를 해서 중도보수연합을 만들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1년도 못 돼서 그 부분이 안철수 의원을 향해서 국정운영 해방권이다 라고 공격을 하고, 그리고 뭐 저도 동의하지 않지만 이준석 대표가 당시 대표인데 결국은 뭐
결국은 대표직에서 쫓아내고 이런 부분 속에서 자연스럽게 중도보수연합이 무너졌거든요. 그런데 진보 정권의 특징은 뭐냐면요. 철저하게 선거연합과 통치연합을 일치화시킵니다. 절대로 깨지는 않아요. 대표적으로 민노총 포함해서 전교조 등등 모든 연합을 끌고 가는 거죠. 아무리 욕을 하더라도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 청년 정치 강화를 통해서 중도로 외연을 확장하고 중도 보수 연합을 어떻게 만들어 갈 것이냐는 부분이고요. 저는 지금 이제 제일 고민하는 부분이 이겁니다. AI 시대에 과연 대한민국의 정당, AI 시대를 맞이해서 어떻게 정치가 변화해야 되느냐는 걸 가지고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은 제가 어저께 AI 디지털 자산 최고위 과정에 입교를 했습니다. 한 30명 정도 서강대학교에서 어마어마한 AI 전문가들이 왔는데, 그래서 지금 예를 들어서 이 클라우드 시스템을 이용해 가지고 정당을 어떻게 구축할까? 이거는 벌써 1976년도에 미국의 민주당은요, NGP VAN이라고 하는 일종의 클라우드 플랫폼을 만들어 가지고 미국은 전부 다 이 선거운동에서 이러한 클라우드 시스템을 하는 플랫폼을 이용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런 게 하나도 없어요, 지금. 투쟁만 한다 그러지, 뭐 혁신한다 그러는데 도대체 뭐를 혁신한다 그러는지 알 수가 없을 정도로 그런 쪽에 있어서의 AI 시대 때에 과연 그러면 보수의 대전환은 어떻게 이루어져야 되느냐는 것이 제가 고민하고 있는 부분이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이게 앞으로 우리 올해 포럼에서도 훨씬 더 중점적으로 강화시켜야 될 영역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좀 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한국 보수의 재건은 단순한 선거에서 승리를 넘어서 대한민국 민주주의 균형 발전의 중요한 과제인데요. 리 에즈워즈라고 하는 미국의 저명한 보수주의 역사가이자 활동가가 5가지의 P를 설명을 했어요. 첫 번째 P는 principle, 원칙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도 보면은 우리 정치인들 만나서 제일 부족한 부분은 뭐냐면 보수의 철학화가 이루어지고 있느냐라는 거죠. 보수의 철학화. 이 부분에 대한 부분들이 원칙에 대한 부분이거든요. 시류에 휩쓸리지 않는 불변의 원칙과 가치에 기반해야 된다라고 하는 개인의 자유, 제한된 정부, 자율적 경제, 그리고 전통적 도덕적 가치와 같은 근본적 의미를 어떻게 생활 속에서 체화시킬 수 있을 것이냐에 대한 부분들이 있고요. 두 번째는 이제 제가 얘기하는 팔러시입니다. 정책이죠. 이 정책이 정말 국가의 번영과 개인의 행복에 기여하는 방향으로 제가 이제 걱정스러운 거는 뭐냐면요. 상법, 노란봉투법 등등 지금 얘기하는 좌파에서 얘기하는 반기업정, 그러면 우파에서 거기에 대항하는 정책은 뭐죠? 대항을 해야 되잖아요. 반대만 하는 게 아니라 이런 부분들이 아까 제가 얘기하는 당론 싸움에서 얼마든지 이길 수 있는 부분들인데 이런 정책적인 측면에서 약간 아직까지도 대항을 못하고 있다. 세 번째가 제일 중요하죠. 여기서 얘기하는 퍼스널리티인데요. 이게 결국은 보수 운동을 이끌어갈 강력하고 설득력 있는 리더와 인물이 있느냐라는 부분들이죠. 근데 뭐 이런 얘기를 안 해도 되는 게 또 이러면 이러시더라고요. 누가 윤석열 대통령이 대통령 될 줄 알았어요. 9개월 만에 됐는데 혜성같이 나타나가지고. 그렇지만 이제는 토대를 만들어서 정말 이 강력한 보수 개혁 포함해서 보수를 재건할 수 있는 인물을 어떻게 만들어낼 수 있느냐라는 부분들인 거고요. 네 번째가 이겁니다. 필러스, 그 기둥이거든요. 그 보수의 기둥에 대한 부분들을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게 지금 보면은 미국에서 미국이 왜 강한가? 제가 미국 유학을 하면서 여러 가지 왜 미국은 강한가라고 했을 때 제가 갖고 있는 제일 첫 번째 거는 데이터였었어요. 80년대, 90년대에 가서 이런 데이터가 있을까? 반드시 있습니다. 그 두 번째가 싱크탱크였었어요. 여기 보면 미국의 헤리티지 재단, 인터칼리지 에이트, 스터디 그룹도 있고 영 아메리칸 포 프리덤 대표적인 예시인데, 이런 기관들은 보수주의 운동 지적 기반을 다지고 정책적 대안을 여론을 형성하는데 핵심적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한국에서는 함성 회장님이 이끄시는 올해 포럼이 이런 기능을 하고는 최적의, 우리 지금 3대 보수 정책 그 싱크탱크라고 얘기하면은 뭐
박세 선생님이 만드셨다가 지금 아직까지 한반도 선진화재단 있고요. 저 김강두 원장님이 하고 있는 뭐 국가미래연구원, 그리고 지금 우리 올해 포럼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너무 이게 지금 우리 재계가 지지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에 대한 아쉬움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시간이 다 돼서요. 그래서 마지막으로는 이제 그 얘기했었던 부분들은 뭐냐면 예측 미래거든요. 도대체 이 세상이 AI 시대 때 어떻게 흐름으로 바뀔 수 있을 것이냐에 대한 예측 없이 재건할 수 있나요? 이런 부분들을 가져가는 것이 실제적으로 필요하다라고 해서 리 에즈워즈가 강조한 보수의 재건의 핵심은 명확한 원칙에 기반한 정책을 개발하고 이를 효과적으로 전대로 실행한 인물과 조직을 구축하며 궁극적으로 미래지향적인 전망을 제시하는 것이다. 보수를 찍으면 나에게 나의 삶이 좋아진다라고 하는 그러한 예측을 전개할 수 있는 부분들이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해서 이런 것들을 말씀을 좀 드리고요. 그래서 우리가 얘기하는 새로운 보수로 거듭나는 대한민국을 준비해야 되는데 이게 원샷에는 안 됩니다. 충분한 나름대로 기회가 시간을 갖고 하나씩 가져가 줘야 되는데요. 결국은 버터플라이 이펙트가 있어요. 나비 효과거든요. 결국은 아마존에서 나비가 날개질을 하잖아 보이지만 지구 반대편에 해를 일으킬 수 작은 변화가 엄청난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게 케이아스 시오리, 버터플라이 이펙트거든요. 그러니까 보수 앞으로 재건 운동에 뭔가 아주 결정적인 이 변화 하나가 어마어마한 결과를 가져올 수 있는 그 씨앗을 만들 수 있는 것을 다 함께 같이 우리 국회 그리고 싱크탱크, 학계 이게 다 같이 한다고 한다면 한국 보수 재건이 불가능한 건 아니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우잘사 회원 가입 요청드립니다. 여러분, 대한민국을 지키길 원하십니까? 우리 사회가 변화되길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우잘사 회원에 가입해 주십시오. 우파는 잘 싸워, 우리도 잘 싸워. 우잘사 회원에 가입하시면 여러분 말씀하시고 몸으로 때우시고 또 재정적으로 여유가 있는 분들은 돈으로 후원하실 수 있습니다. 말과 몸과 돈이 삼위일체가 될 때 우리 대한민국을 지킬 수 있고 우리 사회, 대한민국 정치를 혁신할 수 있습니다. 자, 가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잘사 화이팅!